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요. 오늘 주제는 코스염과 장군들. 이겁니다. 그 코스염과 장군들에 대한. 오늘 컨셉은 약간 미생이다. 독일군이라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장군들의 사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마지노 요새 위치 보려고 이 지도를 봤었는데, 여기에 프랑스의 방어 계획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는 마지노 요새 잘 지어놨고, 아래쪽은 라인강 끼고 수비하자. 여기는 아르덴 숲이니까 못 들어오겠지. 그리고 위쪽은 벨기에니까 세우면 안 된다, 외교적으로.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왜 나오게 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설명했었죠. 그래서 뭐 1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기본적인 전략인 슐리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슐리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다가 생긴 일인 마른 전투,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베르사유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전쟁의 기운이 도는데, 그 전쟁 준비를 다시 할 때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의 교훈, 머릿속에 있었던 건 뭐가 있었느냐. 그래서 기동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화력을 더 쏟아붓기 위해서 요새를 짓는 방향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노 요새를 건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공황이 닥치면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져서 요 정도밖에 못 지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독일군들이 이거를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 막 계획이 바뀌고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독일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독일군을 알기 위해서 누굴 먼저 알아야 될까요? 그 코스염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이 코스염, 아돌프, 이 친구는 언제 태어났냐? 1889년에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오스트리아. 그래서 그런 드립 있죠. 모차르트, 뭐 유명한 작곡가.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야, 모차르트를 왜 독일의 위인이라고 하느냐?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건 막 받아칠 때, 그래, 모차르트 줄게. 대신 히틀러 받아가라. 뭐 이런 드립을 친다고 하죠. 6남매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아버지는 이름이 알로이스 히틀러. 이 사람은 저학력 세무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이고 술꾼이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딱 연상되는 게 있죠.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술 많이 먹고 맨날 취해갖고 들어와. 그럼 뭐 할까요? 그거 때리겠죠. 가정폭력범이 아니었을까.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게 히틀러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럼 어떤 분이냐? 아버지의 후처였어요. 그럼 뭐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옛날인데도 조금 저는 쇼킹했던 거는 아버지의 외조카였어요. 아버지의 조카인데 아버지의 후처였어요. 행복하진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 아무튼 본명은 시클그루버였다고 하더라고요. 맞나? 아돌프 시클그루버였나? 성씨가 원래 히틀러 씨들이 아니라 그 시클그루버 씨인데, 촌스럽다고 자기 이름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개명을 한 거라고 합니다. 후처였음에도 유언장에 끝까지 남길 정도로 마음을 두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때려? 그치? 지금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역사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은 소년 시절의 히틀러를 고화질 업스케일링한 사진이 레딧에 있더라고요. 요즘 화질로 하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자, 아무튼 이런 소년 시절에는 어떤 일들을 겪었냐면, 이때부터 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처음 들어보나 봐요? 그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드립이에요. 뭐 미대 지망생이라는 둥. 근데 이제 아버지의 강압으로 인해서 실업계 학교에 진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역사 교사에게 감명을 받고 반유대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독일 민족주의에 빠지게 됐대요. 이거는 역사 교사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역사 수업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 선생님이 그렇게만 안 가르쳐줬어도 역사가 바뀔 수 있었죠. 근데 이게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히틀러 자서전에 적혀 있는 내용 근거로 한 거라서, 자서전에서는 나중에 꾸며낼 수 있잖아. 당시 빈의 시장이 반유대주의자였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당시 또 그 히틀러 살았던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유대인들을 좀 뭐랄까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대 갑자기. 교수님들이 잘못했다. 미대 교수님들이 잘못했다. 맞아. 뽑았어야지. 아니면은 그런 드립도 있어요. 그 오스트리아에 만약에 순댓국밥이 있었더라면 히틀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뜨끈한 순댓국밥 먹고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반유대주의 정서는 없어졌을 것이다. 이런 드립도 있죠. 이때 또 인생의 어려움들을 좀 겪어요. 1903년 14살 되던 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데, 근데 그렇게 뭐 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다라고 자서전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막 많이 울었다 이러고요. 그로부터 또 4년 뒤에 1907년에 미대에 떨어져요. 이거 미대 교수님들이 잘못했다. 그게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해 12월에 어머니께서 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미성년 고아이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오스트리아에는 고아 연금이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제 지원금이죠. 그래서 고아 연금을 받으면서 또 그림을 판매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연금도 받고 그림도 파니까 꽤나 짭짤하게 살고, 그리고 좀 그 유산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괜찮았대요. 문제는 그 이후에 가난해지는데 21세가 되니까 이제 연금이 끊겨요. 어른인데 이제 고아 아니지. 유산으로 받았던 돈도 점점 바닥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도 좀 안 팔리고 좀 쪼들리면서, 뭐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 히틀러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그때 행적 문서를 찾아서, 아, 이때는 어디 살았구나, 이때는 어디 살았구나 하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주소지가 없대. 그러니까 노숙을 하지 않았나라는 설까지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때는 점점 좀 심리적으로도 쪼들렸다고 해요. 왜냐면 좀 있으면은 군대 갈 때가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아, 이제 군대 갈 때는 다가오고 돈은 없고 막 그 집도 여기저기 전전하고 다니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1910년에 드디어 신체 검사가 나옵니다. 입영 통지서가 와요. 그랬는데 병역 기피를 해요. 안 가요. 그리고 1911년에 또 병역 기피를 해요. 그러다가 1913년에는 아예 독일로 튀어요. 뮌헨으로 튀어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온 오스트리아 징병관들한테 체포됩니다. 그러고 나서 너 왜 군대 안 오냐 이렇게 하니까, 아, 제가 몸이 약해서 막 이러니까 오스트리아 애들도 그냥, 아, 너 같은 애 필요 없다 이러고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말로는, 그러니까 본인 자서전에 따르면은, 아, 나는 위대한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었지, 독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었지, 여러 민족이 잡탕같이 섞여 있는 그런 오스트리아 군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지 않았다, 뭐 이렇게 뭐 커버를 치는데, 근데 뭐 이게 뭐 그쵸, 자기 자서전이니까 못 믿을 게 못 되죠. 심신미약으로 처벌 안 받은 게 유명합니다. 심신미약 사유는 군대 안 가는 겁쟁이는 필요 없다. 아, 그래서 처벌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근데 이때 사진이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왼쪽 아래. 여기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는 그런 공고를 뮌헨에서 듣는 거예요. 군 장교가, 자, 이제 우리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거기 광장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에서 그 사진의 한 구석에서 여기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진사는 나중에 히틀러 전속 사진사가 돼요. 근데 우연인 것 같아. 이때는 히틀러 전속 사진사가 되기 한 20년도 더 전인데, 이때 이거를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 코스염 활짝 웃고 있죠. 이 시절에 이제 군인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통신병으로 복무를 했대요. 근데 이 통신병이 연락병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그 헤드폰 쓰고 사령부에 앉아있는 그런 통신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이제 물론 전신으로 통신을 하긴 하는데 전신선이 끊어지거나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저 부대한테 안 되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뛰어가. 뛰어가야지. 명령서를 들고 뛰어갑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의 전투 형태가 어땠는지 기억나나요? 숨어서, 그치. 숨어서 총 쏘는 거. 참호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참호에서 머리 내밀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어요. 근데 얘는 밖에 나가서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통신병, 연락병들의 생존율이 극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 영화 1917 보면은 주인공들이 참호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명령서를 전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히틀러는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유능한 통신병이었던 것 같아요. 용감하고. 그래서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습니다. 근데 2급 철십자 훈장은 그래도 종종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1급 훈장은 정말 아무나 못 받는 거라고요. 근데 2급 훈장을 받은 같은 부대원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혼자밖에 없었다 그러고, 무훈이 좀 있는, 전공이 대단하게 있는 그런 1차 세계대전 병사였다고 해요. 이 훈장은 훗날 히틀러가 정치를 하는데 큰 자산이 됩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저 훈장 있어? 그러면은 대단한 애국자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되는 거죠. 만렙 상병, 그렇죠. 계급은 상병이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이렇게 사회인이 된 이 아돌프의 모습이죠. 계속 군대에 남습니다. 근데 이게 군인의 행색은 아니잖아. 근데 왜 이러고 있느냐? 정보 부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첩보 부대 같은 거. 그래서 요즘 좀 국가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뭐가 있나, 이런 첩보 임무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다니는 거야. 근데 뮌헨에서 정보 수집 임무를 하던 도중에, 야, 뮌헨에 좀 이상한 정치 세력이 하나 있다. 이상한 애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걔네들 혹시 사회주의자는 아닌지, 독일 노동당이라는 놈들이 있는데, 독일 노동자당, 거기에 한번 잠입을 해서 네가 얼마나 위험한 놈들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라, 이런 첩보 임무를 받아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자기 취향인 거야. 사회주의자는 아니었고, 그 독일 민족주의, 독일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그 역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리고 반유대주의 막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자기 취향인 거야. 그래가지고 가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 55번째 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뛰어난 연설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당의 리더가 자네 이름이 뭔가 막 이러면서
빠른 속도로 당 내에서 입지를 굳혀 스파이 하라고 보내놨더니 거기를 먹어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1920년 2월 24일에 뮌헨의 호프집, 호프브로이 하우스라는 술집에서 2,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당 이름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짧게 줄이면은 나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치, 뭐 나치당 뭐 이런 이름을 부르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히틀러가 진짜 연설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나요? 히틀러가 연설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에너지가 좀 느껴지긴 해요. 근데 차마 여기서 틀 순 없고요. 채널 폭파될 일 있어? 여기서 틀 순 없고. 자, 아무튼 이 호프브로이 하우스라는 맥주집에서 이름을 나치스로 바꾸는데 여기서 혹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 호프집이 2,000명이 들어가나? 근데 호프브로이 하우스라는 이름을 보고 했습니다.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뮌헨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집이라고 해서 관광지로 갔는데 한번 그냥 짧게 영상 구경해보세요. 이런 분위기다. 자, 아마 이 밴드가 연주하는 이 무대 이런 데에 올라가서 히틀러가 당 이름 바꿉니다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여기 정말 커요. 진짜 커요, 맥주집인데. 여기가 그 유명한 맥주홀 폭동의 장소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얘기할 건데요. 이 장소에서 1923년에 이 나치당 당원들을 이끌고 봉기를 일으켜요. 근데 이 봉기를 일으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이탈리아에서는 히틀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봉기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했거든. 그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이라고 있어. 거기에 히틀러가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나도 무솔리니처럼 이렇게 봉기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좀 약간 꿈이었던 거지. 내가 들고 일어나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던 건지. 그래서 여기서 잡힙니다. 손쉽게 잡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보면은 그 히틀러가 알이 하나 없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주셨는데 그거는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소문이 퍼졌냐면 맥주홀 폭동에서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가면서 알이 하나 없다라는 소문이 났는데 근데 그거는 얘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딴 당원 걔도 유명한 애래요. 괴링 그쵸? 나중에 독일 공군 사령관 되는. 자, 아무튼 감옥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말한 자기의 자서전 나의 투쟁 이런 거 씁니다. 뭐 잠복 고환은 사실로 알고 있었다. 저 그건 몰라요. 히틀러 고환까지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제가 부족합니다. 히틀러의 고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해요. 나름 공부해가지고 지금 내 인생에서 히틀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거든요. 와, 그래도 난 고환까지는 알 생각을 못했는데 대단해 진짜. 6개월의 수감 이후에 출소를 하고 보니까 당이 박살이 나 있어요. 근데 왜 또 그러냐면 이 히틀러가 감옥 가 있는 그 6개월 동안에 경제 사정이 많이 좋아지면서 히틀러 같은 이런 극단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인기가 없어졌대요. 나라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야 그런 막장 정치인들이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다 와해돼 있어. 그 박살난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옛날 당원들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우리 다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방금 경제 얘기했죠. 지난 시간 기억나는 거 있어요? 경제 태풍. 그렇죠. 경제 대공황. 일어났어. 갑자기 29년에 경제가 폭삭 망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나치스 인기가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거 다 유대인들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극단적인 사상 얘기하면서 우리 독일인들 위대하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지지해주는 거야. 공산주의자들 막 처벌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막 다 막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떡상을 갑자기 하는 거야. 그래서 1932년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36.8%를 득표를 하고 아깝게 낙선합니다. 2위로 낙선을 하고 그때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힌덴부르크라는 대통령이 그 다음 해에 또 정치가 좀 안 좋아지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야겠다 하면서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감투를 쓰게 되죠. 이게 실수였어. 아무래도 극단적인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 나치당에 어떤 조직이 생기냐면 돌격대라고 부르는 조직이 생겨요. SA. 돌격대는 어떤 조직이냐면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당 안에 군대가 있다고 보면 지금으로 치자면 더불어민주당 군대 국민의힘 군대 뭐 이런 군대가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정치 깡패 같기도 하고 또 이때 옛날에 전직 군인들도 많으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자기 당을 지지를 하는 거지. 내가 지지하는 당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반대파들을 때려 부수고 다닐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이루고 다녀요. 야인 시대 생각하면 편하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돌격대를 히틀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히틀러의 반대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34년이 되면 대통령이 늙어 죽어요. 그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늙어서 죽고, 그렇게 되면은 총리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때 국민 투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를 대통령까지 합쳐서, 그래서 총리 플러스 대통령 자리를 하나 만들고 내가 그거 해도 될까요? 라는 투표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총리 플러스 대통령, 한국말로 번역할 땐 총통이라고 부릅니다.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이걸 독일말로는 퓨러, 뭐죠? 퓨러,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퓨러라 그래요. 퓨러의 자리, 총통의 자리에 올라오면서 이제 드디어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고, 자, 이런 히틀러는 자, 장군들과의 관계를 이제 좀 알아봐야 돼요.